1. 주제 소개. 안녕하십니까?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연구원 유순경입니다. 앞선 두 편에서는 은행이 어떻게 대출을 통해 예금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부분지급준비제가 어떤 구조로 작동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제1회에서 대출이 예금을 만든다는 것을 알아봤고, 제2회에서는 예금은 대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은행들이 서로 주고받는 돈은 실제로 어디서 오가고 어떤 방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3회 준비금과 중앙은행 결제망. 돈은 실제로 어디서 오가나? 2. 고객 간 송금의 진짜 구조. 예를 들어볼까요? 신한은행 고객이 하나은행 고객에게 100만원을 송금합니다. 우리가 보는 건 단순한 계좌이체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은행 간 결제가 일어납니다. 신한은행은 고객의 예금을 줄이고 하나은행은 고객의 예금을 늘립니다. 그러면 신한은행은 하나은행에 빚을 지게 됩니다. 이 빚을 정리하는 과정이 바로 중앙은행을 통한 결제입니다. 3. 준비금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준비금입니다. 영어로 리저브스이죠. 지급준비 예치금이라고도 하고요. 준비금은 은행이 중앙은행에 가지고 있는 계좌 잔고입니다. 이건 지급준비 예치금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현금을 예치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애초부터 중앙은행 전산망 안에 있는 장부상의 숫자입니다. 즉, 은행끼리는 거의 현금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중앙은행의 컴퓨터 안에서 한 은행의 계좌 숫자를 줄이고 다른 은행의 계좌 숫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결제가 끝납니다. 4. 청산기관의 역할. 상쇄는 여기서 끝난다. 하루 동안 은행들은 수백만 건의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매번 준비금을 옮기면 너무 복잡하겠죠. 그래서 중간에 청산기관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거래를 일일이 결제하지 않고 서로 주고받을 돈을 계산해 차액만 남기고 상쇄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일을 금융결제원이나 한국예탁결제원이 맡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결제원이 계산한 결과 국민은행이 하나은행에 500억 원을 보내야 하고 하나은행이 국민은행에 480억 원을 보내야 한다면 실제로 결제해야 할 금액은 20억 원뿐입니다. 이 차액을 상쇄결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이런 상쇄결제 기능은 청산하우스 인터뱅크 페이먼트 시스템이 담당합니다. 칩스는 뉴욕에 본부를 둔 민간은행 간 청산망으로 달러 결제의 대부분이 이 시스템을 통해 처리됩니다. 이곳에서 정리된 차액은 최종적으로 연준의 패드와이어 시스템을 통해 결제됩니다. 5. 중앙은행의 결제. 준비금이 실제로 이동하는 순간 청산기관이 하루 동안의 거래를 정리하면 그 결과를 중앙은행으로 보냅니다. 중앙은행은 각 은행의 준비금 계좌에서 그 차액만큼 숫자를 옮깁니다. 신한은행 계좌에서 20억 원을 줄이고 국민은행 계좌에 20억 원을 더하는 식이죠. 이렇게 준비금이 이동하는 순간 비로소 하루 동안의 결제가 최종적으로 완료됩니다. 이 과정을 순액결제라고 부릅니다. 한국의 BOK 와이어가 이러한 최종결제망이라면 미국에서는 바로 패드와이어가 그 역할을 합니다. 달러 결제의 최종 무대가 패드와이어라는 점은 이후 달러 헤게모니 문제를 다룰 때 다시 등장할 핵심 구조입니다. 6. 그런데 모든 거래가 이렇게 모아지는 건 아니다. 이제 중요한 점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모든 결제가 이렇게 하루에 한 번만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금액이 크거나 위험이 큰 경우에는 하루를 기다리지 않고 거래가 발생하는 즉시 결제합니다. 이 방식을 실시간 총액 결제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은행 간 자금 거래, 채권 결제, 외환 거래 같은 건 하루라도 미루면 위험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BOK 와이어 시스템에서 바로 결제합니다. 미국에서는 패드와이어가 같은 역할을 하죠. 반면 카드 결제나 소액 이체처럼 수백만 건이 반복되는 거래는 하루 동안 모았다가 한 번에 처리합니다. 7. 왜 실시간 결제가 필요한가? 만약 모든 거래를 하루에 한 번만 정리한다면 그 하루 동안은 모든 결제가 잠정 상태로 남게 됩니다. 이때 한 은행이 부도가 나면 그 은행과 얽힌 결제들이
전부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결제전이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규모가 크거나 위험이 큰 거래만큼은 즉시 결제해버리는 RTGS 방식을 병행합니다. 8. 일중 유동성, 결제가 끊기지 않도록. RTGS는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준비금이 바로 차감되기 때문에 은행의 잔고가 순간적으로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중앙은행은 일중 유동성을 제공합니다. 즉, 결제가 멈추지 않도록 은행이 잠시 준비금을 빌릴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은행은 그날 업무가 끝나기 전까지 이 돈을 다시 갚아야 합니다. 이 덕분에 하루 동안의 결제가 중단되지 않고 이어집니다. 9. 준비금이 부족하면 콜시장과 통화정책의 연결. 그런데 영업일이 마감될 때까지도 준비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은행들은 콜시장에서 서로 준비금을 빌리고 빌려줍니다. 콜시장은 은행들끼리 하루짜리 자금을 빌려주는 시장으로 여기서 형성되는 금리가 바로 콜금리입니다. 이 콜금리는 나중에 설명드릴 통화정책의 핵심 지표이기도 합니다. 즉,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통해 조절하는 정책금리의 토대가 되는 시장이죠. 한국의 콜금리는 영국의 리보, 미국의 연방기금금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모두 은행 간 초단기 자금 거래에서 형성되는 금리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정책이 실제 금융시장에 전달되는 경로가 됩니다. 10.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준비금은 현금이 아니라 중앙은행 장부 속 숫자입니다. 둘째, 청산기관이 거래를 상쇄하고 중앙은행이 그 결과를 결제합니다. 셋째, BOK 와이어와 패드 와이어는 각각 한국과 미국의 실시간 총액 결제망으로 작동합니다. 넷째, 결제가 끊기지 않도록 중앙은행은 일중 유동성을 제공합니다. 다섯째, 준비금이 모자란 은행은 콜시장에서 서로 자금을 빌려주고 빌리며 이 시장이 통화정책과 직접 연결됩니다. 오늘날 돈이 오가는 실제 무대는 현금이 아니라 중앙은행의 계좌망과 결제 시스템 안에 있습니다. 거기서 숫자가 옮겨가는 것이 바로 돈이 움직인다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제3회 준비금과 중앙은행 결제망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